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닥터곰의 비뇨의학. 저는 잠실서울비뇨기의학과 장진석입니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서울 N비뇨의학과 연재승입니다. 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은 오니까 이런 게 생겼네요, 그죠? 바리케이트가 네, 좀 생기고 저희 네,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앉아서 진행을 네, 해보시죠. 모두의 건강이 유의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이취금님, 딸기80님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바로 네, 항상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부족하니까. 네, 뒤에를 계속 돌리면서 네, 질문 오시는 것도 답 드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 달 단위라서 저번에 것이 기억이 말랑말랑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두서없이 막 질문 오는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은 뒤에 요 두 개의 채널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네, 주제별로 해서 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네, 가끔 들어와 주세요. 눈이 저희가 쑥 들어갔나요? 아이고, 그런가요? 눈이 작아져서 제가. 네, 요새 9시 이후에 뭐 별게 전혀 없으니까 네, 네. 저는 계속 좀 살이 빠지고 아, 집에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그냥 컴퓨터하고 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유 목소리 아이유 목소리님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해주신 말씀인지 네, 모르겠지만 보고 싶은 아무튼 얘기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해볼까요? 지난번에 지난 한 달 전 질문 주셨던 질문이었는데 민채블리님이 단골 저희 애독자셨는데요. 요거 그때 답을 못 드려서 요거 먼저 하고서 넘어갈게요. 아유, 그새 결혼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다면 미용실. 축하드리고 네. 시간이 너무 흘렀네요. 네, 민채블리님의 질문입니다. 결혼 전에 웨딩 검진은 꼭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결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몇 번 이것도 제가 다뤘던 주제고 네, 남자가 비뇨의학과에서 받아야 되는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여성분들께서 결혼 전 검사 받으셔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네. 뭐 다음과 같습니다.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결국은 결혼 전에 뭐 아무런 증상도 없고 하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요새 의료 이런 시설이나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게 전 남성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민채블리님이 걱정하셨던 항목인 아무래도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좀 해묵은 때가 있으면 그걸 좀 벗어낸다라는 의미로 뭐 부부관계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본다라는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결혼 후에 자제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임력에 대해서 그 가임했다는 히스토리력이 아니라 가임 파워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임신을 잘 시킬 수 있는가, 내가 임신을 잘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남자라고 하면은 좀 비교적 여성보다는 간단한 게 뭐 그렇죠. 처음부터 초음파니 혈액 검사니 뭐 이런 식으로 호르몬이니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필요는 없고 그냥 정자를 쏘는 존재니까 정액 검사 정도. 마지막으로는 저는 남성 전반 기능에 대한 검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발기력이 좀 하강해 있다라고 하면은 남성 호르몬 검사라든가 뭐 배뇨 관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립선 검사라든가 이런 걸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어디까지나 본인께서 필요하신 항목에 준해서 시행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입력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전염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뭐 배뇨 기능이나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의료보험이 되는 항목도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냥 소요되는 비용 네.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드리고 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전염력에 대한 항목은 꼭 결혼 전 검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교제를 새로 시작하게 되거나 하면은 그렇죠. 가끔씩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염성에 대한 검사를 볼 때는 보통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성기 주변에 어떤 피부에 어떤 트러블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보통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입력에 대한 건 아까 얘기하신 그 신체 검진 중요하고 정액 검사 그리고 호르몬 검사는 뭐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아까 네. 얘기한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취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이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결혼 앞두고 계실 정도면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어서 이런 뭐 이 소변으로 하는 검사 같은 한 페이지만. 네. 네. 응? 아이고. 누구요? 네. 네. 이런 세균 검사는 결국은 항균제, 항생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혈액 검사는 에이즈는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원에서 에이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안 오셨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은 많이 계신데 다행히도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늘 음성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딱 한 분 뵌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확인하신. 네네네. 그만큼 에이즈에 대해서 걱정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네, 생각보다 드뭅니다. 네, 전염되는 확률도 낮기도 하고요. 그래도 네. 한번 그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네, 좋겠다. 이런 거는 아닌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될 그렇죠. 거고 헤르페스라고 하는 거는 은근히 또 많이 나옵니다. 1형, 2형 헤르페스가 있고 뒤에도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만 증상이 없어서 나는 있는지 전혀 몰랐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 항체가 있는 걸로 검출은 되는 편인데 헤르페스는 일단 사람을 좀 번거롭게 만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이거나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 여성의 헤르페스 음부 감염의 경우에 그 출산 시에 주의를 조금 기울여야 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앞서도 많이 말씀이 나왔지만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성기 사마귀 이런 관련된 거는 뭐 결혼을 앞두고 계시든 아니면 결혼 후든 여성분은 반드시 남성분은 선택이지만 하시면 좋은 그런 항목으로 그 자궁경부암 그 예방 접종 HPV 백신을 좀 맞아 놓으시고 임하시는 게 뭐 좋겠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헤르페스에 대한 거는 이제 질문들이 쭉 있어서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제가 좀 다뤄보려고 종합적으로. 하고요. 네. 닥터검의 비뇨의학이 제 채널이고 비뇨의학 특공대가 네. 연재승 선생님 채널이 맞습니다. 특공대입니다. 네. 네. 여기 이홍원님 그 질문 주신 게 있네요. 음낭 축소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네요. 음낭 축소술이 뭘까요? 음낭이라는 건 고환을 담고 있는 그 주머니인데 그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다이나믹합니다. 뭐 춥거나 긴장되거나 하면은 고환 거근이라 그래서 고환을 쭉 올려주는 그런 근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쏙 들어가 있기도 하고 편하고 뭐 뜨끈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쫙 내려와서 찰랑찰랑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음낭 축소술은 남들보다도 좀 더 많이 혹은 본인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좀 고환이 많이 내려와 있는 경우에 그걸 조금 축소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시는 저런 게 것인지. 있을까요? 이용호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면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낭 축소술이라는 수술은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음낭을 뭐 성형을 해서 작게 만들어드리거나 그런 거는 뭐 갈퀴 제거술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요. 네, 그죠?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걸 정확히 의미하시는지를 알고 싶고요. 오히려 저희가 궁금하네요. 비뇨의학과에서 대학병원이나 일반 의원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어떤 성형적인 목적으로 음낭이 좀 커서 네. 줄이고 싶다라는 거는 본 적은 없고요. 음낭 수종 같은 게 찼을 때 그거를 절제하는 수술은 있겠죠. 그걸 의미하신 것일 수도 있겠군요. 네. 이따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털부진님, 클라미디아가 성적인 접촉 없이 목욕탕이나 헬스장 같은 데서 감염되는 게 가능할까요? 친구분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주실 건가요? 남자의 경우 특별한 이상 없이 몇 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는지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저는 임질균, 클라미디아균 앞서 나와 있는 것에서 말씀드렸던 소변이나 혹은 소변 플러스 정액으로 검사하는 뭐 소위 말하는 STI, STD 검사라고도 하는 그 DNA, PCR 검사로 알게 되는 그런 세균들 중에 좀 중요하게 여기는 세균이 클라미디아, 임질균, 뭐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정도인데
10중 8구 성관계로 옮겨 다닌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시라거나 아니면은 사귀신 지 뭐 수년 가까이 되신 커플이거나, 근데 나도 단 한 번도 외도를 한 적 없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럼 10중 하나 둘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설명은 드리긴 합니다. 알 수가 없죠. 세균한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 10중 8구보다 더 높은 확률을 말씀드려요. 임질하고 클라미디아는 95%, 99% 정도는 성관계를 통해서 주고받고, 목욕탕이나 헬스장 같은 데서 감염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친구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성관계가 뭐 2달 사이에 없었는데 균이 검출됐다. 그러면 아까 마지막 질문에 특별한 이상 없이 몇 년 동안 그 균을 보균하고 있을 수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 같은 신부 장기에 이게 오래 기거를 하다가 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밖으로 나중에 뒤늦게 검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만성 전립선염 중에서 세균성 전립선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개의 어떤 성관계를 통한 요도염은 잠복기가 뭐 6주 정도까지를 맥시멈으로 보지만, 전립선에 침투하고 있을 때는 그보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보균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세균들이 있을 때, 남자라면 요도염, 전립선염, 여자라면 질염, 방광염을 주로 일으키는데, 수개월까지는 진짜 무증상으로 그냥 모르고 감염돼 있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시간에 대한 독립함수가 되겠죠. 시간이 쭉 흐를수록 그게 어떻게든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관계한 파트너에게서 질염을 일으키거나 해서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날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으나, 확률적으로 드물게 뭐 연 단위로도 무증상으로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귀신 지 뭐 6개월 정도 내외다라고 말씀을 받는 경우에는 아마도 두 분 중에 누군가가 예전에 감염됐던 세균이 이제 와서 비화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요. 뭐 어떤 네, 그렇죠. 뭐 근데 저는 그냥 부부이시거나 이런 경우에 괜한 세균, 나쁜 건 세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걸 원치는 않아서, 네, 뭐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본인께서 1%라도 이 상황에 처했다면은 참 억울한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일단 항생제로 치료가 되니까 저는 대승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편이긴 합니다. 네. 질문들이 계속 오고 있어서 아이고. 저거 먼저 받아보고. 그렇죠. 왜냐면 여기 한번 시작하면 네, 이거 하면은 저희가 들어가니까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성님, 5년 전에 전립선 수술한 60대 남성입니다. 수술 이후 관계 후 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소변으로 섞여 나옵니다. 수술한 교수님은 잘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영영 정상 사정으로 안 돌아오나요?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내시경 수술 후에 발생하는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인데요. 거의 85에서 90% 이상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사정이라는 게 전립선이 삼거리입니다. 소변 나가는 길이 있고 뒤쪽으로 정낭과 연결되어서 정액이 이제 나가는 길게 연결된 Y자 같은 느낌으로 가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정액이 배출될 때는 방광과 그 전립선이 연결된 길에 괄약근이 쫙 조여지면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가까운 방광으로 새지 않고 먼 요도로 어찌어찌 쭉쭉쭉 나가겠죠. 근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게, 그쪽 소변 잘 나오라고 거기 괄약근 쪽이 샥 통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사정할 때 그 느낌이나, 물론 쾌감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꽉 차는 느낌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사정되는 느낌은 있는데 그 방광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에 전혀 해롭진 않은데, 마찬가지 상황으로 전립선 수술이 아니어도 약을 쓰시는 분들도 역행성 사정이 꽤 흔하거든요. 알파 블로커라고 하는 약을 쓰면은 일정 부분 이상 상당히 많은 수에서 역행성 사정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수술 후에도 그렇고 약을 써서 그 후에 역행성 사정이 생기시는 분들은 기능상에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연세가 조금씩 드실수록 정액 양도 줄어들고 사정시 어떤 나가는 쾌감 같은 건 줄어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걸 꼭 무슨 영영 정상 사정으로 안 돌아오나요? 여쭤보셨는데 어차피 이거는 겪게 돼 있는 과정이고 조금 일찍 겪으셨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신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정액이 배출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나왔는데 소변과 함께 방광으로 들어갔다 소변과 함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호르몬상의 이상이나 성 기능의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기분이 좀 상하실 수 있죠. 만약에 늦둥이를 원하시는 상황이다라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사정 후 소변을 모아서 원심 분리를 해서 정액 그 함유돼 있겠죠. 정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약간 보조 생식술로서 임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페드로 마르티네즈님, 남성 성기에 검은 점이나 피부색 변화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나요? 비뇨기과에서 진찰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애매하다고 지켜보자고만 해서요. 나이는 40대 초반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거는 아니겠죠? 저도 지켜보자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요. 그런데 점점 번진다고 하면은 약간 보행량 구진이라든가 네. 그래도 좀 조직 검사 정도 내지는 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보신 선생님들의 어떤 그 상황에 따른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애매하다고 지켜보자고 말씀하신 거는 그게 이제 더 커지거나 늘어나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점점 번진다고 판단되면은 한번 다시 내원을 해보셔도 어떨까 생각은 됩니다. 사실은 더 큰 병원을 가야 하는 거는 굳이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다른 세컨 오피니언을 원하신다면은 다른 선생님이 진료하는 비뇨의학과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연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보행량 구진의 어떤 악성 병변들도 있지만 그냥 조금씩 노화와 함께 그 검버섯처럼 네. 점이 생기거나 혈관점, 조그만 빨간 그 조그만 스폿 같은 게 생기는 늘어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에 원하시거나 궁금하시면 조직 검사 정도를 그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성기 사막이나 HPV 같은 걸 걱정하시는 거라면은 대부분 전문의가 보면은 어떤 의심이 된다 안 된다 정도는 감별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자고 했을 때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유 목소리님, 나이 들면 정액량이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줄어들 것 같고요. 네, 나이 들면은 슬픈 일이지만 이제 샘이 다 조금씩 마르죠. 눈물샘도 좀 마르고 침샘도 좀 마르고 전립샘도 좀 마르고 뭔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이홍원님 질문을 답을 드리면서 고환 처져 있는 거, 그래서 갈퀴 제거술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취금님께서 갈퀴 제거술을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홍원님이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고환이 좀 처져 있는 편이라도 찾아보다가 비뇨기과 광고를 보셨는데 음낭 리프팅이란 게 있다네요. 저희가 몰랐던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마 이거를 뭐 실 리프팅처럼 피부과에서 하는 뿌띠 성형처럼 이렇게 당겨주는 게 있나 본데요. 수술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큰가? 음낭을 잘라서 절제를 좀 해서요. 네. 너무 과한가? 글쎄요, 이거는 뭐 글쎄요, 저희가 아는 바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비뇨기학과 전문의가 되면서 뭐 대학에서 배우거나 교과서적으로 그 어떤 수술을 경험해 본 적은 저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질환이나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부분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또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부작용 없이 환자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고환이 처져 있다. 고환이 우람하게 이렇게 달랑달랑하다는 건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야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음낭 리프팅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갈퀴 제거술은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갈퀴라고 말을 좀 그게 온당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속어일 수도 있겠죠. 음경과 음낭이 보통 이렇게 기역자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가끔 소매처럼 조금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마치 당겨서. 소대처럼 네. 음경의 가운데 아랫부분과 음낭의 그 주름이 쫙 조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음경을 작게 보이는 특성이 있어서 네. 그거를 간단하게 피부를 싹 도려내서 네. 그쪽을 이렇게 좀 꼬매주면은 조금 더 독립된 느낌이 조금 들어서 늘어나서 길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런 제거술은 뭐 있는 거고요. 네. 네. 딸기 80님,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남성 불임에서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이 있죠. 네. 또는 전립선 질환이 다른 질환이 동시에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일단은 전립선 질환은 말고 정계정맥류에 대한 질문을 먼저 주신 것 같거든요. 색전술, 수술, 하이프 어떤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술이죠? 수술이 뭐 저희 과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제일 잘 아니까요. 수술이 그래도 모든 질환에 대한 치료가 다 이제 왕도라는 게 있는데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걸로 그 논의가 이미 끝난 연구가 완성된 그런 것들이 있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게 되면은 늘 그 왕도와 비교를 하게 되죠. 왕도에 준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거고 그거보다 좀 떨어지지만 괜찮다. 혹은 그거를 능가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새로운 왕도가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래도 수술적 치료가 여러 가지 작은 혈관, 미세혈관 가장 수술이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만큼 아마 좀 좋겠죠. 가장 작은 혈관들 하나하나. 근데 다만 술자의 경험이나 그 성의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고 또 다른 또 재발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른 부분의 혈관까지도 이제 꼼꼼한 교수님들이 다 하나하나 또 잡게 되는데 그런 미세한 차이가 이제 재발이라든가 그 결과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성의 있게 잘 진행된 수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직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색전술은 좀 편하지 않을까요? 영상의학과에서. 일단은 정계정맥류를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계정맥류를 보통 진단할 때 진찰 소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뭐 정액 지표가 나빠서 그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때도 물론 해야 되고 또는 통증이 심할 때도 수술을 권유하게 되거든요. 들으신 대로 골드 스탠다드는 수술이 되겠고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도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법이 성적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냥 나안으로 하거나 맨 눈으로 하거나 루페라고 하는 확대경을 끼는 그냥 수술 방법보다 그 장비가 있어야 돼요. 마이크로스코픽 서저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병원에서 그 숙련된 그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한테 했을 때 수술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냥 수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술이 아니고 참고로 저희 병원이나 연재경 선생님 병원에 오면은 저희가 이 수술을 안 하죠. 아, 저는 이제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저도 드리는 의뢰를 거죠. 합니다. 나안으로 하는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얼마나 술자가 경험이 있고 성의를 갖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수술이에요. 그냥 혈관 몇 개 묶어서 끝낼 게 아니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절제할 걸 절제하고 묶을 걸 묶고 이렇게 했을 때 성적이 좋고 성적이 좋다는 거는 재발을 안 하고 정액 지표가 또 그로 인해서 개선이 되고 그런 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논문을 통해서 보면은 현미경을 통한 어떤 그 술식이 제일 좋다. 근데 요즘은 색전술도 아주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아, 숙련된 그렇군요. 선생님들이 하면은 민트병원 같은 데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벤션 하는 선생님들께서 하는 색전술도 숙련도에 따라서 괜찮을 것 같고 하이프는 조금 그 굳이 하이프까지 이거를 해야 될까? 그거는 조금 고려 대상일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수술이 1번, 색전술도 괜찮다. 뭐 이 정도로 볼 것 같고 남성 불임과 관련된 전립선 질환이 있는 것 같다면은 그거를 교정을 하고 약물 치료가 됐건 뭐가 됐건 교정을 하고서 임신을 시도하시는 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네. 혈정액증 신바님, 알조 신바트님, 혈정액증 치료될 수 있겠죠? 네, 치료될 수 있는데요. 재발도 꽤 흔한 것 같아요. 재발도 흔하고 계속 나오는 분도 간혹은 계십니다. 간혹은 계시는데 일단은 뭐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진짜 코피 터지듯이 너무 피곤하든 잠을 못 잤든
아니면 어떤 분은 승마하고 나서, 뭐 자전거 타고 나서, 아니면 뭐 다쳤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립선과 그 주변부에 어떤 혈관이 그 좀 터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립선 염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혈정액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전립선 암이 있겠죠. 전립선 암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배제가 가능하고, 일단 젊으신 분들은 애초에 신경을 좀 안 쓰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혹시 나쁜 세균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 및 전립선 염증에 좀 준한 치료, 그리고 혹시나 너무 과로하셨거나 하다고 하면은 사정을 잠시 한 일주일 정도 쉬셨다가 약 일주일 드시고 다음에 오실 때 한번 테스트해보고 오시라고 하면은 저는 10중 8구는 좋아지시긴 하는데 네. 가끔 계속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죠. 사실 코피 터지는 거는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눈으로 이 혈관이구나 하면서 지져버리는 시술도 가능한데, 저희 쪽은 그런 시술은 좀 불가능해서 혈정액이 계속 나오는 분들은 좀 괴로움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간혹 계십니다. 대개는 뭐 3, 4주 염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혈전증이 거의 다 좋아지긴 하는데 자꾸 몇 달에 한 번씩 반복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전립선 암과 다른 기타 중요한 질환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특별한 게 없다면은 그냥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고, 조금 정액 색깔이 탁하거나 뭐 갈색 정액이 나오더라도 가끔씩 검진 차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네, 거의 이제 30분이 되었는데요. 여기 올라온 것까지 한번. 네, 털부신님 보고. 것까지 쭉 보고 정상영님 30대 초반 과민성 방광 진단받고 약 처방받은 지 2주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비뇨의학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셨으니까 아마 과민성 방광이라는 진단명이 내려왔을 거고, 과민성 방광은 어떤 절박뇨, 오줌이 급한 증상이 메인 심텀이고, 그 다음에 좀 자주 마려운 거, 이게 부증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도움되는 약이 있고 배뇨 훈련, 생활 습관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쓰면서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되 소변을 좀 모았다가 참았다가 보는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갖고 뭐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라도 카페인 섭취가 많다면은 조금 끊으시는, 뭐 아무튼 방광을 좀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조금 타고난 소인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통상 성인이라고 하신다면 300에서 400cc 정도 양을 한 번에 모아서 비우고 했어야 했는데, 약간만 요의가 느껴졌을 때 자꾸 가버릇 하시면은 방광을 작게 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방 받으신 방광 안정제를 좀 드시면서 아까 말씀 주신 방광 훈련, 배뇨 훈련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한 번 참는 거죠. 두 번째 마려울 때 간다. 이런 식으로 차츰 늘려갈 수 있으면 어느 순간 좋아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비뇨의학과에서 받는 배뇨 일지 같은 게 있으셨다면은 그거 아주 중요한 어떤 진단에도 도움이 되고 습관 교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내가 하루에 몇 시에 화장실을 갔는지, 그리고 한 번 배뇨할 때 어느 정도 양의 소변을 받는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루에 6, 7회 정도 300에서 400cc 정도를 한 번에 보시는 게 평균적이고 권장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라리 고암동님, 잔뇨가 잔뇨가 질질 새는데 방법 좀. 일단 잔뇨라고 하신다면 소변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그것이 이제 아마 요점적 현상이겠죠. 맞아요. 요 점적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가 얘기하는 잔뇨는 보통 방광 안에 남는 양을 체크를 하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소변을 보고 뭐 팬티를 올릴 때쯤 해서 좀 뚝뚝 떨어진다든지. 네, 바지를 적실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긴 한데, 크게 뭐 두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장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뭐 전립선 비대증이 되었든, 젊으시다면은 전립선 염증이 되었든, 실제 방광 안에 남은 잔뇨가 그게 또 좀 마지막에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은근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요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남성에게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직경이 뭐 불과 5mm 남짓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꽤나 길면 그 안에 상당량의 소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빨대 안에 물이 좀 남아 있는 것인데요. 끝나고 힘을 꽉 준 상태로 아무리 끝에를 털어봤자 이 빨대 안에 있는 물 중에서 요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 다 빼고 옷 입으면서 후 하면서 이제 걸어 나가려는 순간 부르륵 떨어지면서 속옷과 바지를 적시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손으로 직접 훑어내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설명드리기를 소변 다 보시고 나서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그 항문과 괄약근 주변부 동시에 연결돼 있으니까 힘 빼고 이완한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케겔 운동하는 쪼이는 상태, 그거를 반복해서 3회 정도 천천히 하시면은 쭈루룩 쭈루룩 쭈룩 이렇게 한번 3번 빼고 나서 옷을 입으시라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왠지 젊으신 분 같은데요. 이게 오래되셨다면은 저는 습관적인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민성 방광 말씀드렸듯이 물을 일단 많이 드셔야 돼요. 한 번에 많이 소변을 보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잘 안 고쳐지거나 하면은 해부학적인 어떤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도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뭐 50세 이상에서는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을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20, 30대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 습관 또는 뭐 수분 섭취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다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유 목소리님, 여성 요실금도 비뇨의학과로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또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산부인과 수술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비뇨의학과에서 방문을 하면은 여성 요실금 저희는 수술 안 해요 이런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뇨의학과 중에서도 여성 요실금을 하시는 그 병원들이 있고 대학에서는 비뇨의학과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 후에 쉬운 케이스들은 어느 병원에서 받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만약에 어떤 그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단순 요실금이 아닌 경우에는 소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항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주 전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하는 선생님께 상의를 하고 요실금 수술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수술 후에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소변이 새거나 여전히 아니면 소변이 여전히 새거나 못 아니면 막히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 병원에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털부진님, 전립선 건강을 위해 최소 며칠에 한 번씩 배출해 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도 이제 사정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게 정해져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만들어지고 배출되게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글쎄요, 뭐 필요하지 않을 정도, 내가 원할 정도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1, 2회 정도 무리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바쁘고 힘들고 수면 부족하고 늘 스트레스의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뭐 2주에 한 번이 되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배출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일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작년 12월에 신장절제술 하시고 소변 검사 하실 때마다 혈뇨, 그건 아마 눈으로 안 보이셨단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요잠혈 혹은 뭐 미세혈뇨라고 말씀 들으신 것 같은데 정상인가요? 안 나오면 더 좋겠지만 아마 신장절제술이 부분절제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절제술이 뭐 어떤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신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신장에 아주 미세혈뇨까지 잡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약간의 필터 같은 부분에 약간 얼기설기 성긴 부분으로 아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구멍처럼요. 거기를 통해서 적혈류가 조금씩 새어 나온다.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 그게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빈혈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다만 기분은 조금 나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혈류가 계속 나오는 사람이면은 안 나오는 사람에 비해서 안 나오다가 건강검진에서 나오면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바로 검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늘 혈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대응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제외하면은 뒤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준비했던 걸 하나 띄워봤고요. 유소은님께서는 신장절제술을 받으신 사실 이유가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로 절제술을 받으셨는지, 부분 절제술을 받으셨는지 또는 전 적출술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종양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거라면 아직 뭐 1년이 채 안 되셨기 때문에
뭐 3개월, 6개월마다 꾸준히 검사를 받고 계시죠. 전이 여부가 있는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크레아틴 수치는 괜찮은지, 소변에 피는 안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표 이상이 없다면은 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신장 절제술과 무관하게 건강한 분들한테 이렇게 미세혈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매년 방광 내시경과 뭐 콩파 초음파를 받는다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암까지 평균 몇 년이 걸리나 질문을 주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혈료가 나오는 거는 어떤 저희 이 비뇨기 계통의 장기를 보면은 신장, 요관, 방광 그리고 밑에 전립선이나 요도 쪽에 어느 장기에선가 피가 나온다는 얘기고, 눈으로 보기에 피가 나오는 유관적 혈료하고 눈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검사 시에만 나오는 현미경 혈료하고는 좀 구분을 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유관적 혈료일 때는 저희가 샅샅이 원인 분석을 하죠. 네, 좀 큰일일까 봐. 큰일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암일 가능성도 높고, 하지만 단순히 미세혈료들만 나온다면은 보통 35세 이상에서 2회, 3회 이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CT나 내시경 검사를 하고 되게 매번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원인을 알 수 없이 건강한 성인에서도 신장에서부터 그냥 이유 모르게 네. 미세혈류가 적혈구세포 소변 뭐 어떤 그 고배율에서 몇 개씩 3개 네. 이상씩 나오는 게 현미경 혈류의 정의인데 그런 게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질인 경우도 있어요. 그 가족력이 뭐 어머니도 그랬는데 본인도 그러시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건강검진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네.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다만 기분이 좀 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나오다가 나오는 분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좀 늦어질 수 있다. 나 원래 나왔으니까 뭐 이런 정도, 그 정도가 손해일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좀 높게 나온 거긴 한데 그 미세혈류가 재발하는 경우에 뭐 방광암이나 어떤 종양이 나올 확률들이 대개 뭐 1%에서 2, 3% 정도 이하로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네. 재발하는 경우에요. 사실은 이거보다도 확률은 더 낮은 것 같지만 일단 권고사항으로는 그 미세혈류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본다. 네, 연령이 매년 좀- 해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령이 있으시고 또 남성이시고 뭐 흡연도 좀 하셨고 이러면은 조금 더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놔둔다고 해서 암이 되는 길로 간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원래 나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조금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일단 했네요. 자, 그래서 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시죠. 네, 조지원님 신이식을 하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소변이 역류된다고 했는데 일단 염증이나 이뇨 잘 되게 약을 주셨다. 시술에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다른 쪽에서 역류가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부분, 어떤 시술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쪽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통상 신이식이라는 걸 하면은 한 개 귀한 신장을 받으셔서 원래 신장 자리보다는 조금 요 아랫배 아래쪽으로. 이쪽 부분에 그 귀중하게 딱 위치시키게 되는데 그 요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방광에 새로 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타고난 그런 메커니즘보다는 조금 뭐 예를 들어 넓거나 혹은 간혹 소변 보실 때 뭐 배에 힘을 주신다거나 좀 복압이 증가하거나 방광 내 압력이 증가하면은 역류하거나 이럴 수 있죠.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왜냐하면 귀하게 얻은 신장이 뭐 역류하는 압력이 크면은 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압력만으로도 또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 수술하신 그쪽 대학병원이실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염증에 대한 치료라든가 아니면 이뇨제라든가 뭔가 정해진 상황에 딱 맞게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시술이랄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조지현님 그 질문 주신 거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신 것 같고 신이식을 받으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죠. 받았다는 말씀이죠. 신부전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양쪽이 기능을 못해서 뭐 투석 같은 걸 하시다가 그 신이식을 받으셔서 그 소변을 어떻게 보는데 소변이 역류된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이식신에서부터 뭔가 내려오는 길 어디가 막혀서 뭐 WJ 스텐트를 뭐 넣는 시술을 했거나 뭔가 좁아져 있는 부위를 넓혀주거나 하는 시술을
받으셨다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막혔다. 막혔다가 역류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소변 보실 때 역류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투석을 오래 하셨으면 방광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럴 그게- 수도 있죠. 네, 그게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 볼 때마다 역류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진짜로 그 이식 받으신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상태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사진 찍어 보시고서 플랜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쪽 교수님들이 잘 봐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아이고. 유소은님 아까 그 부분 절제술을 하셨네요, 그죠? 결과는 작은 신장암 1기 네. 사이즈가 작은 거였네요, 그죠? 음, 여러 번의 방광경 검사를 하였습니다. 안 멈출 수도 있다고 봐요. 안 멈출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평생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피가 안 나오고 검사를 해서 소변 검사할 때마다 혈류는 나오실 수 있어요. 특히 부분 절제하신 분들은 그 왈칵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게 수술 직후에 나오는 게 제일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벗어나셨고 한 10달은 9달은 지나셨기 때문에 이제 가실 때마다 소변 검사하고 방광경 검사까지는 꼭 하셔야 될지는 한번 그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CT와 소변 검사와 어떤 그 재발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혈류는 계속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크게 안 나올 걱정 수도 안 있겠지만.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검사만 계속 하신다면은 네, 네, 일기시니까요. 다행입니다. 자, 네. 마지막. 마지막 네. 숙자라님 HPV 16번에 의해서 자궁경부암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요도암, 음경암은 몇 번이 원인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본 환자 중에 HPV로 인한 음경암, 요도암, 항문암 같은 것까지 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똑같습니다. 16, 18, 뭐 네. 31, 33, 45, 52, 그렇죠. 58 이렇게 고위험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놈들이 그 세포 내에서 잘 안 없어지면서 자꾸 변화를 일으켜서 암종으로 가는 거는 똑같긴 한데 저는 일단 대학병원에 있을 때 애초에 그 뭐 곤지름이나 이런 걸로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뵙다가 암이 되는 분을 뵌 적은 없고 애초에 음경암으로 오셔서 이제 수술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결국은 HPV가 검출되거나 이런 경우는 뵙기는 했죠. 굉장히 드뭅니다. 자궁경부암보다도 더 드물죠. 그리고 저는 진짜 드문 암이죠. 음경암 그 주변에서 고추에 암 걸렸다고 하는 분들께서 고추를 잘라냈다 이런 분들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서울대병원에 있으니까 그나마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또 모여서 의뢰를 받아서 네. 단순한 의원급에서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모여서 또 일로 보내주니까 저희가 그나마 케이스를 많이 접했던 거고 저는 10년 동안 2명 봤어요. 아, 보셨군요. 네, 저는 봤고 에이즈 환자분은 1명 봤나 그런데 음경암으로 진단되신 분 당연히 대학으로 의뢰를 했죠. 네, 네. 근데 음경암으로 나중에 판명이 된 분은 2분을 뵀어요.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이지만 드뭅니다. 일단 여성의 자궁경부암보다도 더 드문 게 글쎄요. 일단 뭐 점막이 아니어서 요도는 점막이지만 점막이 아니어서 좀 나은 형편인 건지 아니면 일단 돌출되어서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여도 비교적 뭐 조기에 뭐 레이저 치료든 뭐든 할 수 있기 음경암,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항문암도 뭐 비슷한 이유로 생길 수 있고 요도의 암은 요도에는 저는 못 봤는데 요도에 생기는 곤지름도 참 난처합니다. 그죠? 그렇죠. 내시경 요도 입구 쪽이나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그 국소 마취로 제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내시경을 안쪽까지 봐서 뭐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고 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애매할 수 있죠. 그렇죠. 요도까지는 아마 요로계통 그 이행 상피, 그러니까 요로계통의 그 상피 세포이기 때문에 아마 방광암과 연결된 형태로 오히려 또 암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준비했던 슬라이드로 좀 돌아가서 네, 헤르페스에 와, 대한 48분. 거를 좀 리뷰를 해보고 네. 코코라님 질문이었네요. 출산 2일 전부터 입술에 수표가 생겼는데 타입 1 헤르페스가 태아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떨까요? 굳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소병변입니다. 그러니까 타입 1, 타입 2,
주로 타입 1은 입술 쪽, 타입 2는 성기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예를 들어 타입 1 구강 성교로 성기가 없는 경우는 여기에도 타입 1이 있을 수 있고 그 성기 쪽에 타입 2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구강 성교로 입으로 옮는다 그러면 여기도 타입 2가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뭐 타입이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 위치에만 감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분이 음부 쪽 헤르페스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입술 쪽 헤르페스가 발생했을 때 여기 피부에 바이러스는 있거든요. 그쪽을 열심히 닦아서 자신의 음부 쪽에 굳이 찍어 바르지 않는 이상은 이쪽으로 바이러스가 가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산을 완료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접촉성으로 항바이러스 사실 연구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자연분만시에 산도 주변에 헤르페스 1이 있다면 그것도 전염성이 될 수 있고 타입 2가 그 타입이 그렇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치료약제도 비슷하고 네. 물론 또 입술에 있는데 태어난 아기가 너무 이뻐서 아, 뽀뽀를 해주거나 이제 접촉성으로 해서 네, 네. 그렇게 전염이 될 수 있겠지만 아, 네. 이거 자체를 어떤 출산하고 연관시키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입술 헤르페스는요. 네, 그래서 성기 헤르페스가 있을 때는 제왕절개를 고려해야 될 수 있다. 이거를 산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통키님 질문 헤르페스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발병이 없을 때 질, 점막, 면봉으로 스메어를 해도 100% 확인이 가능할까요? 수포가 터져야 옮는 건가요? 뭐 산부인과에서는 수포가 터졌을 때 옮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헤르페스라는 게 그 신경, 이 안면신경이나 아니면은 천추 신경 쪽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한 번씩 나들이를 나옵니다. 보통 뭐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졌거나 잠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음주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일 때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매달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굉장히 변이가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없을 때는 바이러스가 피부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도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는 굳이 수포가 터지지 않아도 바이러스는 잔뜩이에요. 수포 네. 터지지 않아도 이미 그쪽은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있어서 접촉하면 옮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하고, 물론 터지면 그 안에 물에는 진짜 엄청 많기 때문에 더 잘 감염은 되겠죠. 그렇게만 되면 참 세상 행복한데 운 나쁘게 어떤 연구에서는 증상이 없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피부 표면에 바이러스가 조금 흘린다, 쉐딩이라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흘림.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세상 살 수가 없게 되는데, 대개는 또 어떤 연구에서는 그 쉐딩은 사실 증상이 생기기 전, 헤르페스 증상이 생기기 전, 뭐 전구 증상이라고 해서 약간 간질간질 따끔따끔 이런 거 느끼는 분도 계시고 아무 느낌 없는 분도 있는데, 그 전 며칠, 몇 주 시간과 그 다음에 헤르페스가 이제 없어지면은 진짜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 그 사라지고 나서도 또 며칠, 몇 주 정도 그 시기에 또 쉐딩 현상, 흘림이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기도 해서 그 전후를 좀 특별히 조심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답은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있을 때는 아니면 그 보통 동일한 그 전조 증상, 전구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게 있을 때부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산부인과 선생님 말씀이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뭐 저희도 증상이 있을 때 전파가 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 증상의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게 수포이고, 수포가 터지지 않고 수포 자체 그냥 보여도 옮길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냥 그 뭐랄까 표현상 네. 수포가 터지면 옮을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질문들인데요. 헤르페스 타입 2가 걸렸다고 나오는데 면역력이 좋을 때 검사하면 또 검사 결과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아,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변 검사로 검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1년 동안 3번 정도. 뭐 지난번에 그 클립을 헤르페스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비욘드에서 만든 적도 있긴 한데요. 네. 헤르페스를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검사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확한 거냐?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검사에 대한 오해가 쉽게 생길 수 있죠. 네. 아, 이제, 소변으로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여성이라고 하면은 여성. 네.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아까 나온 것처럼 증상이 있는 상태, 대개는 증상 없는 평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사실 검사를 어떻게 피부를 긁든 소변을 하든 질 내 스왑을 하든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흘림 상태가 아니고서야, 혹은 증상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잔뜩 묻어있지는 않고서야 검출이 안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네. 지금 말씀이 나오는 검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요새 코땡땡 바이러스처럼 그 PCR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DNA를 증폭해서 알아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사실 온당한 그 헤르페스 검사는 혈액 검사죠. 혈액 검사. 네. 내 몸에 헤르페스가 들어와서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검사가 되고, 그거는 이제 거의 계속 나옵니다.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평생에 걸쳐서 검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헤르페스 감염됐나 안 됐나를 알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고, 단점이 있다면은 초반에 네. 내가 물집이 잡히고 뭐 헤르페스 걸린 것 같은데, 혹은 이제 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이 헤르페스 감염된 사람이어서 내가 무지 걱정이 된다라고 할 때는 한 적어도 3개월까지는 3개월 정도는 봐야 항체가 되겠죠.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초기에는 실제 내가 감염됐음에도 음성이에요, 이렇게 잘못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런 정도. 정확도가 사실은 이 피부 병변이 있을 때는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게 제일 정확도가 높긴 합니다. 그래서 네, 수포를 터뜨려서 뭐 면봉이 됐건 이걸로 보거나, 그리고 여성분들 그 소변 검사 말고 그 어떤 자궁경부 도말 검사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꽤 높은 확률로 검출이 되죠.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거는 남자의 경우에 그냥 일반 소변 검사에서 12종 검사를 여성분들 하는 것처럼 하면은 거기에 그 PCR 항목 중에 헤르페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아침 첫 소변을 그냥 봤다. 증상이 없는데 그거 전혀 의미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헤르페스나 매독을 알기 위해서 소변, 여성으로 특화되어 있는 12종이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하면은 그건 온당한 검사는 아니죠. 저희가 이거 참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뭐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환자분들 중에 이제 남자분인데 비뇨기과 와서 12종 검사해 주세요. 내 여자친구는 12종 받았다네요. 근데 저는 거의 안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다고 6종, 좋은 건 7종, 아니기 8종을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해서 드리는데 12종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항상 설명을 드려요. 네. 12종이 뭘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가 봐야 되는 균이 뭐 한 7종류가 있다, 6종류, 7종류가 있다면은 나머지 균들이 그럼 플러스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넬라, 버지널리스, 캔디다, 매독, 헤르페스 1, 2 이런 걸 포함하면 12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소변 검사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요. 여성분들도 어떤 질병이나 이런 데 스왑을 해야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지. 단순 소변 검사를 해서 만약에 헤르페스가 없다고 나오면은 없다고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남성분이 이게 검사를 했더니 매독을 검사했더니 없다. 나는 매독 환자가 아니다. 그렇죠.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검사거든요. 여성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혹시라도 증상, 수포라도 마련되어 있을 때는 소변 검사나 질 액체 검사가 그 바이러스를 함유해서 검출이 될 수 있는데, 남성분의 경우는 간혹 드물게 요도 쪽에 수포가 생기거나 요도 끝쪽에 수포가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바이러스가 많아서 그냥 보는 소변에 바이러스가 일부 섞여 나오지 않는다면, 네. 당장 내가 수포가 잔뜩 있는 헤르페스 유증상 상태에서도 소변만 검사했을 때는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딱히 눈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를 하니까 비용을 떠나서, 비용은 아마 12종하고 6종, 7종이 검사 비용이 똑같아요. 비슷할 겁니다. 보험 수가 잡혀 있는 게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은 남성분들은 그냥 6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아마도 12종이 주로는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멀티플렉스죠. 예. 그 둘 다 그러니까 리얼타임 방식, 멀티플렉스 방식의 PCR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리얼타임 방식이 조금 더 검출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죠. 네, 뭐. 12종으로 하는 거는 개수는 많지만 조금이라도 검출률이 거의 동등할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소변 검사는 아무래도 여성의 그 질내 스왑 검사보다는 세균이나 이런 녀석들의 그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DNA 개수가 조금 희석돼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검출률이 높은, 민감도가 높은 검사가 더 낫다고 생각은 되죠. 리얼타임이 그거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멀티플렉스보다 약간 센시티비티는 높은 걸로 네. 많은 연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피스 끝났네요. 요거부터 이제 또 다음에 보고요. 다음에 이제 또 기다리시는 선생님도 계시니까요. 저기 질문 넣어주신 걸 또 보죠. 뭐. 최희선님. 최희선님인가요? 결혼 후 생긴 병인데요. 과민성 방광으로 20년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잘못된 진단이 아닌가요? 왜 결혼 후 생기셨는지 조금은 의아합니다만 아마도 아까 말씀 나왔던 마려울 때 좀 참기 힘든 절방뇨라든가 아니면은 소변을 좀 자주 보러 가시는 빈뇨 증상 혹은 뭐 주무시다 깨실 수도 있겠죠. 네. 여성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맞겠죠. 네. 그런 증상이 결혼 후에 생기셨다. 왜일까요? 처음에는 부부관계 후에 혹시 발생하는 방광염이 뭐 여러 번 발생하다가 그게 조금 방광 내에 세팅이 바뀌거나 혹은 간혹 만성 방광염이 되어서 빈번해지셨는지 아니면 그냥 차츰차츰 좀 방광이 예민하게 변화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증상이 계속 맞아요라고 답을 주셨는데 최희선님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그 증상은 20년 동안 계속 있으셨어요? 아니면은 조금 약을 쓰면 좋아졌다가 한 2, 3개월 후에 또 자주 마렵고 급하고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떤 양상이실까요? 전자의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있었고 그 증상이 통증보다는 자주 마렵고 급하고 밤에 깨는 그 세 가지 증상이 주라면은 과민성 방광이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약을 한 일주일 쓰고 증상이 확 좋아졌다가 또 한 2, 3개월 후에 또 생기고 자꾸 반복하는 데에서 치료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은 그건 반복되는 방광염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건지를 일단 계속이요. 자, 그러면 계속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이런 경우는 비뇨의학과를 몇 번 가보셨다는 말씀 같은데 소변 검사라면 염증이 없으셔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돌 같은 거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개는 통증은 없으셔야 돼요. 통증이 있으면 또 간질성 방광 또는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구별하고 약이 다른 걸 써야 될 수 있는데 그냥 전형적인 그 자주 마렵고 급하고 밤에 깨는 그런 증상이라면은 적절한 약을 처음에는 한 가지, 심하시면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까지 쓰거든요. 뭐 베타미가라고 하는 약도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었고 항콜린제라는 게 있고 야간요 심할 때는 어떤 항이뇨 호르몬에 작용하는 약까지 쓰면서 약을 한 알, 두 알, 세 알 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써보시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무조건 습관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약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죽어라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을 되려 줄이시면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 식사하실 때까지는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소변을 참았다 보는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뇨 일지 그런 거 도움되니까 그런 걸 쓰시면서 계속 뭐랄까요 피드백을 받으세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조금 나아졌다, 별로면 약을 바꿔보자 뭐 이런 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가끔 약으로 도통 잘 호전이 안 되시는 과민성 방광이 심한 분들이 계셔서 어렵죠. 계속 약을 좀 써가시면서 좀 참아버릇 해보시고 혹시라도 카페인 드신다면 물론 안 드실 것 같지만 또 끊어보시고 어렵습니다. 네. 잘 좀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벌써 또 오늘도 10시가 벌써 됐네요. 10시가 넘어서요. 이제 다음 주에도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애들 유치원은 또 쉰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생이 그래서 많으십니다. 아무튼 저희 모두 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좀 기운이 없네요. 네, 전 세계 인류가 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연재현 선생님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정신건강외과 전문의 김영인 선생님하고 저희 맨날 얘기 나오는 만성 전립선염
또는 신체화 장애, 신체 증상 장애 이거를 정신과적으로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것도